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5살이고 3년 전에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발작하면 꼼짝없이 침대에 갇혀버리는 신세였죠.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에서 버텨야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다음 날 바로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늘 먹던 약 봉지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저와 남편이 벽돌 한 장 쌓아 올린 집이었습니다. 창문 옆 텃밭에는 남편이 생전에 심었던 쪽파가 파랗게 돋아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헬멧이 잠그자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차를 몰고 왔을 때 며느리 서연이는 조수석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택배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저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이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네 집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지훈이는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라 입지가 좋고 지하철역이 바로 아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가면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격식 차릴 필요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족만의 아늑한 보금자리였고 저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제 방은 가장 안쪽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늘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방 한쪽 구석에는 플라스틱 수납함 2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희미한 바퀴벌레 양 냄새 같은 것이 풍겼습니다. 침대는 임시로 조립한 1인용 접이식 침대였고 옅은 하늘색의 낡은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전기장판 조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제가 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좀 작죠? 몇 채만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제가 경비실에 부탁해서 잡동사니들 좀 치울게요. 괜찮다. 아주 좋네. 저는 미소 지으며 침대 가에 앉아 매트리스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연이는 3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채소볶음, 갈치조림, 그리고 계란국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음식을 내오고 그릇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제법는 숙해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차가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앉아서 드세요. 미살배기 손자 민준이는 제가 앉자 검은 포도알 같은 눈으로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 마음이 뭉클해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정말 착하네. 식사 중 서연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부엌에 가서 국을 더 떠다 주려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부엌이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봄에 막 얼음이 녹기 시작한 강물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앉아 그들 세 식구가 식사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 오셨어요? 베개 밑에 있다. 밤에 아픔에 믿지 말고 드세요. 참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제가 먼저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서연이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치울게요. 막 오셨는데 힘드실까 봐요. 그녀의 말은 선이었지만 제게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엌은 네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방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위챗 친구 그룹에는 건강 관련 글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옛 동료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아들네로 이사 갔다면서. 그럼 편하겠네. 누가 돌봐주니? 저는 메시지를 열어보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편하다니? 나는 왜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까? 새벽 2시 허리 통증에 잠이 깼습니다. 누워서 몇 번 뒤척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약 기운이 돌기도 전에 옆 거실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내는 거 익숙하신가요? 그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참는 건 잘하지 않아요?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늙으셨는데 평생 혼자 낡은 집에서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 그 뜻이 아니야. 서연이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말은 어머니가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면 양평에 있는 그 집도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순간 저는 망치로 맞은 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늘 아끼셨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꾸몄다고 하셨지.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하자. 서연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아. 다만 해야 할 절차는 빠뜨리지 말라고 일러두는 거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게 얽히는 것보다 낫지. 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편하게 살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네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계산하고 있단다. 저는 갑자기 제 집이 그리웠습니다. 낡은 집은 벽지가 몇 군데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은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국수가 먹고 싶으면 국수를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꽃병에 꽂힌 꽃들은 제가 직접 꽂은 것이었고 꽃 한 송이 한 송이 제가 모두 알아보는 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들 집에 살면서도 전기밥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몸을 뒤척여 문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눈꼬리로 저 스탠드의 갓이 약간 비뚤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바로잡으려는데 팔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만 참자. 허리가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2시 반이었을지도 아니면 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덮인 낡은 이불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는 텅 빈 부엌, 식어버린 것, 그리고 낡은 집 창밖에 앙상한 감나무 가지만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은 마치 저에게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지 말라고 질책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잠결에 방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손잡이가 딸깍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문틈으로 얼굴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손에는 파란색 비닐, 재활용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새벽 4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목이 잠겼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들어와 어색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식구들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으니 마침 잘 됐네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녀의 재활용 바구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샐러리 몇 줄기, 쪽파 한 단, 그리고 계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밑에는 비닐봉지가 깔려 있었는데 막 냉장고에서 꺼낸 듯했습니다. 밑에는 비닐봉지가 깔려 있었는데 막 냉장고에서 꺼낸 편이고 민준이는 쪽파를 안 먹으니 찐이고
민준이는 쪽파를 안 먹으니 따로 볶아주셔야 해요. 이번 주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 그리고 찐만두 가게는 아파트 정문에서 꺾어 돌면 있어요. 갓진 걸로 사오셔야 해요. 데워 놓은 것 말고 사람 많으면 일찍 나가야 하고요.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웃음이 아니라 어떤 단호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고개를 숙여 슬리퍼를 신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몇 시에 일어나니? 6시간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먹고 지하철 타야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며칠 허리가 너무 아파. 어젯밤에 약 먹고 겨우 잠들었어. 아침에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대충 먹고 나는 며칠 후에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줄게. 그녀의 미소가 멈칫하더니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할 일 없이 심심하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게 허리에도 오히려 좋을 거예요. 저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이 무엇인가에 막힌 듯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한번 웃더니 시선이 벽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건 다 가스레인지 밑에 있어요. 찌개 냄비는 오른쪽에 놓여 있으니 태우지 마시고요. 냉장고에는 제가 며칠치 식단표를 붙여놨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살며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슬리퍼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마치 저와 이 집을 분명한 선으로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가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의 불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쌀을 꺼내 씻었습니다. 가스 밸브를 돌릴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예전에도 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집에서 남편이 살아있고 아들이 아직 학생이던 그 집에서였습니다. 그때는 부엌이 좋았습니다. 쌀, 소금, 기름 속에는 소리가 있었고 온기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는 그들 필체로 똑같이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 집에 있습니다. 그들 채운 양념통들은 가득 채운 양념통들은 저는 그녀가 써놓은 식단표대로 죽을 끓이고 채소를 씻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냄비 속 기름이 끓어오를 때 저는 깜짝 놀라 프라이팬을 놓칠 뻔했습니다. 프라이팬이 가스레인지에 옆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했습니다. 부엌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잠에서 깨지 않은 듯 냄비 속에서 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5시 20분, 저는 보온병을 들고 집을 나서 아파트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녹지 공간을 지날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만이 안개 속에서 찐만두를 들고 어둠을 뚫고 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침을 사와서 그녀의 요구대로 음식을 나누고 밥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우유까지 준비한 후 그 모든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등줄기가 뻐근해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앉아 쉬고 싶었지만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식탁 위의 음식들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직접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는 부엌 쪽으로 덕지세했습니다. 네가 6시 반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 지훈이의 입꼬리가 움직였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렇게 푸짐하게 한상 차리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식탁을 닦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민준이가 만두를 다 먹고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죽은 엄마가 끓인 죽이란 맛이 달라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것도 맛있잖아. 가끔은 다른 맛도 먹어봐야지. 식사를 마친 후 제가 그릇을 치우려 하자 서연이가 한 발 앞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치울게요. 저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 참. 그녀가 몸을 돌리기 전 갑자기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설거지는 어머니가 피곤하지 않으시면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번거롭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방 안의 공기마저 가벼워 제가 언제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급히 나가는 바람에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수고 좀 해주세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에게 명령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식단표 하나, 미소 하나, 그리고 어머니도 심심하시잖아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새로 추가된 설명서조차 없는 하나의 기능성 가구였습니다. 아침 식사, 빨래, 아이 돌보기, 저녁 식사, 그리고 식사 후 부엌 정리까지.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동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뼈마디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5시 반, 부엌불을 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작업대가 다시 저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계란을 팬에 올리고 전날 밤 씻어둔 민준이의 교복을 걸어두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의 6시가 되었을 때 집에 두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젯밤 서연이가 부엌 한 구석에서 민준이가 오늘 두부 채소국을 먹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평범했지만 이 집에서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챙기고 외투를 걸칩니다. 저는 익숙한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해요. 저는 두부 한 모를 고르고 간장 한 병과 다시마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계산할 때 총 32,600원이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어르신 복지카드를 꺼내 건네면서도 이따가 계란을 2개 더 삶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주머니,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아주머니,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아주머니, 카드 결제가 안 돼요. 봄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단말기로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결제 실패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가방을 뒤져 잔돈을 찾아보았지만 한참을 뒤져 겨우 18,000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주머니, 일단 두부랑 간장은 가져가시고 다시마는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돈 채워주시면 돼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물건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은행 카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카드를 휴대폰에 꽂고 로그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 오류가 떴습니다. 3번 연속 시도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말도 안 년 동안 이 카드만 썼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카드만 썼는데 비밀번호를 왜 못 알아본다는 거지. 서연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팥뿌리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카드를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흘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마 보안 잠금 설정이 됐을 거예요. 제가 어제 가족 가계부 앱에 어머니 카드랑 연동시켰거든요. 시스템에서 2차 인증을 요구하는 거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은행 카드까지 연동시켰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거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거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거예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어머니 카드 비밀번호도 맨날 잊어버리시고 그저께도 2번이나 틀리셨잖아요. 마치 아주 세심한 가족 재정 최적화 계획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동이체 기능이 뭔데?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수도세, 전기세, 가습비, 과일비 같은 공과금들이 다 가족 계좌로 바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줄 서서 내거나 사기당할까 봐요. 저는 그녀 손에 들린 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돌처럼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카드 쓸 때도 쓸 수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죠. 다만 미리 신청해야 해요. 플랫폼에서 심사한 후에 돈이 입금되는 거라 한 번 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동하면 포인트도 추가로 주던데요. 어머니도 회원 혜택 누리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응이 좀 느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호는 효미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에 앉아 그 익숙한 카드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카드에 자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은퇴할 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 관리하게 된 통장이었으니까요. 그 해에 지훈이가 막 결혼했고 저는 그들에게 가전제품이라도 사주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으면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자유카드는 승인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3시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를 데려와 제게 구기자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는 오렌지를 까면서 말했습니다. 좀 그렇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양평에 있는 집을 정리하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도 늘 너무 춥고 아무도 안 산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그녀는 다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해두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민준이 것이 될 거잖아요.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요. 하루 종일 그 집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 가족이 양평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집이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민준이에게도 뿌리가 되는 셈이고요. 그녀는 늘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미리 대본을 짠 것처럼. 다만 이번에는 아침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침 내 고개를 들고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집에서 살아왔어. 지붕에 물이 새고 벽지가 떨어져도 그 집은 나와 네 아버지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야. 그녀는 킥 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계속 사셔도 돼요. 다만 명의만 민준이 이름으로 해두자는 거죠. 사용권에는 아무 영향 없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물었습니다. 카드 연동 취소할 수 있니?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취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자동 이체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편한 게 좋죠. 저는 차상 위에 놓인 보온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모란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평 동네 슈퍼에서 산 것인데 몇 년째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말은 모두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필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엇인가에 막힌 것처럼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늦게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말썽 부렸어?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잘 지냈는데 5살짜리가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저는 갈치조림 한 조각을 집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참, 내 그 카드 오늘 아침에 결제가 안 되더라. 지훈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카드에 가족 가계부 알림을 설정해드렸어요. 어르신 사기당하실까 봐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열쇠랑 등기부등본까지 다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탁 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지만 이내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훈이는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수도꼭지에서 그릇을 씻어내는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라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지훈이네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부엌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빨래도 깨끗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 햇살이 좋았고 바람은 흰 모래처럼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바모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는 제게 집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위쪽에는 시립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가운데에는 고무 블록이 깔린 광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전까지는 이곳이 어르신들의 차지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태극권을 진지하게 연습했고 아주머니들은 줄을 맞춰 생활체조를 했습니다. 뒤에 놓인 스피커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반경절발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 서서 그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 이영희, 혼자 왔어? 사람들 틈에서 한 사람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너 양평 낡은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었니? 어쩌다 이쪽으로 왔어? 본이 옛 직장 동료인 최미경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들을 따라 서울로 이사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오히려 덜 기차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머리는 검게 염색했고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팔짱을 끼고 앉으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세상의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나지막에 응하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가 터진 듯 계속 말했습니다. 너 얘 언니 아니? 우리 제모가 있던 그 언니 아니? 우리 제모가 있던 그 언니? 남편이랑 북부 순환도로 쪽에 살잖아. 그 며느리가 언니 집은 북무로 쪽에 살잖아. 그 며느리가 언니 집 등기부등본으로 대출받았대. 애 학비라고 하면서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뭘 어쩌겠니? 미견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이 쓰여 있었대. 법적으로는 상인 자식의 재산인데 며느리가 아무리 막대먹었어도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언니가 자발적으로 집을 자식에게 넘겨준 거야?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언니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하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결국 명의를 넘겨줬대. 그런데 명예 이전해주자마자 밥 한 끼도 안 해준대. 제 마음속이 돌덩이로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네 아들 집에 살더라도 조심해. 미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다 믿지 마. 특히 등기부등본은 절대 넘겨주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는 네 집은 어쩌고? 너도 아들이랑 같이 살잖아. 그녀는 씩 웃으며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보니 가족 자산 신탁 컨설팅 명함이었습니다. 뒤에는 작은 글씨로 지정 상속, 양도 불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집은 벌써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지. 그녀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놓고 상속 순서도 정해놨어. 자식들이 건드리려면 내가 죽은 후에나 가능하고 변호사가 감독하게 해놨으니 내가 정신이 흐려져도 아무도 바꿀 수 없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서울 부자들은 벌써 이렇게 하고 다닌 지 오래야. 너도 빨리 정신 차려야지. 저는 명함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약간의 부끄러움,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깨달음. 우리 같은 노인들은 늘 가족은 영원할 것이고 자식에게 잘해주면 자식들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재산을 일단 넘겨주면 당신이라는 사람조차 무시해도 되는 부수적에는 부수자 무시해고 광장에서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부르며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들 춤춰. 나는 좀 앉아 있을게.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브라우저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노인 부동산 신탁 방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웹페이지가 한 줄 나타났습니다. 설명 영상 하나를 클릭해 2분도 채 보지 않았는데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탁자는 일부 관리권을 행사했습니다. 수탁자는 일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실명 및 공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등, 검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등 전문 용어들이 공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등 전문 용어들을 공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등 전문 용어들은 실수로 광고 페이지를 클릭했더니 휴대폰이 1분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멍청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도구들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은퇴 전 저도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며 수많은 대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몇 명이나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 마치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에 맴돌던 억울함은 결국 저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한숨이 되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채소를 씻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쪽파를 썰면서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피곤한 척하며 일찍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전화번호부를 뒤져 9자리 숫자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현우, 은퇴 전 직장 동료, 현재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직 법률 자문하고 있니?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가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말씀하세요. 영희 선배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하루 종일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젯밤 그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면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적으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그들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믿음이 본능이고 어머니로서의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소고기 채소 볶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채소를 썰면서 어제 배운 몇 가지 법률 용어들을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손이 미끄러져 손가락 끝을 베었습니다. 깊이 베인 것은 아니었지만 피가 약간 났습니다. 저는 휴지로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다가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채소는 안 써시는 게 좋겠어요. 부엌일은 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다치기 쉬워요.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손에는 국자를 들고 부드럽게 저으면서 평온해서 그녀는 들고 부드럽게 저으면서 식사 시간 민준이는 식탁 가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밥 한 숟가락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몇 번 달랬지만 아이는 여전히 삐죽거리며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먹기 쉬워.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맛없어. 저는 제 밥그릇을 밀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우리 편식하지 말고 먹자. 민준이가 저를 활긋 보고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가 밥 먹기 전에 자꾸 과자를 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 밥을 안 먹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분명했습니다. 네 말은 내가 아이에게 과자를 줬다는 거니?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마주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게 심각해요. 나는 평생을 교사로 일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어. 아이 하나 밥 먹이는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니?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냥 흘려하는 말이에요. 다만 요즘 아이들은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지.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 아이들은 밥 먹는 것이 진지한 일인 줄 알았지. 요즘 아이들은 밥상을 무대 삼아 누가 더 말썽부리나 경쟁하는구나. 지훈이가 헛기침을 하며 급히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됐어, 싸우지 마. 민준이 오늘 낮잠도 못 자서 좀 예민한가 봐. 서연이는 오히려 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런 거만한 어조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부정하지 않고 그저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오직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네가 만든 밥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네가 한 말은 그들의 귀에 거슬린다. 너는 이 집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좀 예민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가 나에게 아이를 망쳤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니? 너는 언제나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그는 입을 벌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지 않고 곧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혼잣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째맞게는 별이 떴지만 제 마음은 오랫동안 고여있던 웅덩이처럼 마침내 바람에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비참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서연이가
그 은행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슈퍼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카드를 긁다가 결국 기계적인 응답을 듣겠죠. 거래 실패. 그녀는 아마 인터넷 연결을 듣겠죠. 거래 실패. 그녀는 아마 인터넷 연결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인터넷 가족 가계부 앱을 열어 제되자 그녀의 가족 가계부 앱을 열어 체계제 내어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송금을 시도하고 자동 이체를 신청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계좌가 금융기관 자산 신탁에 의해 동결되었으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 바가지의 찬물처럼 그녀를 완전히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양평에 있는 제 집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마크린 생강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박자를 맞추듯 살랑거립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위챗 음성 메시지가 떴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카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보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속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10분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번호가 깜빡거리다가 결국 검은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토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이라는 이 두 글자를 이용해 저에게 더 이상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을 뿐입니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자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열어 그들 둘의 전화번호를 모음으로 설정하고 알림이 표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룹 채팅방을 나갔고 연락처에서 힘들 때만 당신을 찾는 친척들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정오 12시 제가 막 식사를 마쳤을 때 문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반쯤 열린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역시나 익숙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숙여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서연이는 그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하이힐을 신은 채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치 낯선 전장에 서 있는 것처럼요. 지은이가 문을 두드릴 때 목소리는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부엌 문턱에 기대어 그들이 문 밖에서 번갈아 가며 부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1분 넘게 계속되자 서연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갑자기 돌아오고 전화도 안 받고 카드까지 동결시키고 혹시 사기당하셨으면 저희라도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안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익숙한 어조였습니다. 익숙한 어조였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제가 영원히 그녀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할머니일 것이고 그녀가 부르면 자동으로 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 그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틀렸습니다. 지훈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제멋대로세요?
제멋대로라는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약도 못 먹고 밥을 지었던 일, 부엌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나서도 부엌에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던 일, 평생 모은 돈을 재테크 도구 취급당하며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일, 제가 집을 명의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그들이 번갈아 가며 저에게 철없는 늙은이라고 암시했던 일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저에게 제멋대로라고 말합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제가 써둔 편지였습니다. 글은 많지 않았지만 한 페이지 가득 모든 글자가 단단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떠난다.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인간은 도구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는 내가 재테크를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배웠다. 너희는 내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했지. 그래서 신탁을 설정했다. 너희는 내가 제멋대로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철저히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집은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늙었지만 정신이 흐를 정리해둘 것이다. 집은 팔지 않을 것이고 내 자산은 잘 정리해둘 것이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편지 봉투를 현관 우편함에 넣고 뒷문으로 돌아나가 작은 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지훈이에게 전화할 때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요 며칠 양평이 좀 춥네. 다음 주에 날씨 풀리면 서울로 다시 갈까 해. 너희들도 편하고 내 몸도 거의 좀 춥네. 다음 주에 날씨 풀리면 서울로 다시 갈까 해. 너희들도 편하고 내 몸도 거의 회복됐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너랑 서연이 혹시 시간 되면 양평으로 와서 밥 한 끼 먹자.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그 편지의 사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마당 벽에 비쳐 그림자가 얼룩덜룩했습니다. 고양이 집의 노란 고양이는 몸을 뒤척이며 계속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판을 짰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어떤 계산은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부동산 임대 계약과 은행 신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 세 식구가 살던 서울 아파트는 제가 몇 년 전에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집의 사용권을 되찾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아 세입자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은행카드도 이미 새로 발급받았고 계좌도 독립적인 비밀 등급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어떤 자동이체나 송금 요청도 본인 앞에서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양평의 집을 신탁을 통해 명예 이전 불가 자산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하지었습니다. 그날 마당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저는 짙은 회색의 낡은 모지코트를 입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채소를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4가지 반찬과 국한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샐러리 볶음, 계란찜, 버섯볶음, 그리고 단호박 찹쌀죽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막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훈이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미색 스웨터를 입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무슨 말을 할지 다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먹었고 젓가락은 늘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위해서다. 두 사람 모두 손을 멈췄습니다. 너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내 이름이 올라 있다.
계약은 이미 했으니 이달 말부터는 세입자가 들어올 거다. 너희는 이사해야 해. 지훈이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은 안 건드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안 건드린다고 한 건 내가 너희를 믿었기 때문이야. 이제는 안 믿는다. 제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고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식탁하에 올렸습니다. 그 집, 저희도 인테리어 비용만이 들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6년 동안 살았는데 집세 한 푼도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고 싶구나.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상속받을 생각이었니? 아니면 네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니? 서연이의 입꼬리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행카드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계좌는 모두 비워졌고 이전에 신탁 계좌로 이체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네가 자동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사기당하실까봐 걱정한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기당할까봐 내가 내 돈을 쓰는 것을 걱정했지. 그런데 네 며느리는 내 카드로 너희 화장품 사고 배달을 너희 화장품 사고 양평집 일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내가 신탁으로 보호해놨다. 집은 민준이에게만 남겨줄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니 상속권은 법적으로 지정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때 식탁 위는 너무나 조용해서 그릇 속 국에 뜨거운 김조차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세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이렇게 내쫓으세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입술을 암담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탐냈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못을 박는 듯했습니다. 집은 너희가 갖고 싶고 돈은 너희가 관리하고 싶고 밥은 내가 하고 아이는 내가 돌봐야 하고 나는 네 엄마지 너희 집의 가정부가 아니다. 아들은 친자식이지만 며느리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현금인 줄기 취급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지훈이의 얼굴은 마치 뺨이라도 그는 고개를 숙여 밥그릇을 보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긁었습니다. 저는 밥그릇과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라. 빙빙 돌리는 수법을 쓰지 마라. 나는 너희가 먹은 쌀보다 더 많은 소금을 먹었다.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해라. 다음 주에 내가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 남은 짐은 정리해둬라. 그 후로는 연락할 필요 없다. 민준이가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내가 막지는 않을 테니. 지훈이가 문턱 밖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그를 노려보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는 짐이 아니다. 차가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붉은 선을 그렸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서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집 옆 작은 옹기에는 아직 남은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창틀에 엎드려 짧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고양이의 귀 뒤에 떨어져 마치 거짓말처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뿔 한 덩이를 뽑아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몇 초간 망설인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땅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말해라.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적절한 단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마디를 겨우 뱉어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 일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이가 성격은 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말이 좀 거칠 뿐이니 어머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일어서서 손에 든 풀을 옆 바구니에 던져 넣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사과하려는 거니? 아니면 그를 변호하려는 거니? 그는 제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저나 저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숨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네 아내다. 네가 그를 감싸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매번 그가 그 뜻이 아니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못 들은 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네가 묵인한다면 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 목소리는 조급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옳고 그름 앞에서조차 나서서 한마디 할 용기가 없다면 너는 정말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이 너무 보기 싫어질까 봐요. 그래서 나에게 물러서라고 하는 거니? 제가 말했습니다. 물러서라고 한 게 아니라 화내지 마시라고요. 나는 화나지 않았다. 나는 아주 또렷하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나에게 다시는 돌아오라고 설득할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것이다. 너희 돈을 탐내지도 않고 너희 보살핌을 바라지도 않고 너희 집을 위해 더 이상 돈 한 푼, 힘 한 푼 쓰지 않을 것이다. 저나 저편에서 그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심해라. 집의 상속은 내가 이미 정리해 두었다. 민준이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권리 중 일부를 얻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도 탐내지 마라. 저는 탐내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그는 탐냈다. 네가 아마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막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제 마음속이 갑자기 좀 시큰해졌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슬픈 일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저나 저편은 소름 끼치도록 침묵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더 할 말 있니? 없으면 끊는다. 저는 그가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햇살이 벽돌바닥에 비쳐 환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방금 뽑은 풀뿌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는 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강하게 말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무력해서였습니다. 그는 제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하고 아들이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줬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구걸하지 않았고 그저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갑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오에 계란볶음밥을 만들어 국수 한 그릇과 함께 부엌 한 구석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위챗 알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앳되고 약간 떨렸지만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장하면 그 뒤에 또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할머니,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오해했다고 말했어요. 같은 말들이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제가 방금 벗어난 함정의 덫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권력을 모르고 협박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순진하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몇 줄 글을 썼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들었다. 너는 착하게 행동하고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밥도 잘 먹고 할머니가 너를 안 보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자라서 무엇이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종이를 서랍 안에 넣어 통장,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어떤 말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는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좋았습니다. 낡은 집 앞 감나무 가지에는 참새 몇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이것이야말로 삶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개 서랍을 뒤지지 않았고 아무도 제 뒤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이 왔습니다. 제 마당은 마침내 푸르게 변했습니다. 늙은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고 복숭아나무 가지에도 작은 분홍빛 콧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마당 단장 미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박하도 스스로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제가 늙은 할머니인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싹을 틔울 때가 되면 싹을 틔울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특별히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제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광장 옆에 있는 작은 문화 광장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옆에는 구불구불한 인공개천이 흐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춤추는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저는 제법 많습니다. 왼쪽에는 유이 아주머니, 오른쪽에는 장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생활체조협회에서 배포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동작은 간단하고 대열은 가지런하며 발걸음은 힘찹니다. 가끔 춤을 마친 후에는 몇몇 아주머니들과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갑니다. 맵게 할까요? 안 맵게 할까요? 파는 많이 넣을까요? 각자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는 국물을 마시며 누구네 딸이 며칠 와서 지냈다더라. 누구네 할아버지가 할머니 몰래 은퇴 자금을 이웃에게 빌려줬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전단지 몇 장을 꺼냅니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9가지 수칙이라고 쓰여 있고 옆에는 저와 김현우 변호사가 함께 만든 흔한 사기 유형 시연 소책자의 키워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네 반 사기 홍보 강사 중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주민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자식 사칭 계좌 이체, 사기 식별 방법, 동결된 은행카드 해제 방법, 위챗 지문, 인증 설정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사람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전화를 모의로 받아보고 가짜 며느리 역할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영희 언니, 연기 너무 똑같아.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로 겪어봤기 때문이지.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가련히 마음고생입니다. 그녀는 몇 달간의 마음고생과 정말 경험이 몇 달간은 안내. 오후에는 집 안에서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붓글씨입니다. 유명 서예가의 글씨체도 아니고 글씨 쓰는 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연습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문구는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꽃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마음 기운이 하늘에 구름 흐르고 머무는 것에도 뜻이 없네.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번 썼습니다. 부엌에 한 장, 서재에 한 장, 서재에 한 장, 심지어는 전력량기 함에도 한 장 붙여두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많고 고집불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을 듣는 것이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말을 잘 듣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자식들의 말을 듣고 상사의 말을 듣고 상사의 말을 듣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과 같아져 버렸을까요? 저녁에는 짧은 웹드라마를 봅니다. 휴대폰은 작고 화면은 낡았지만 그래도 잘 보입니다. 그 드라마들의 줄거리는 거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 늘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반전으로 손자를 유학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아, 할머니가 등기부등본을 숨겨두고 있으니 아무도 그 집을 건드릴 생각도 못하는구나. 저는 이런 줄거리들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상상했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요. 다만 저는 드라마 같은 반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날 저는 장 아주머니와 동네 작은 가게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듬어 놓은 쪽파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만두를 빚을 참이었죠. 그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비우게 됐니? 예전에는 네 며느리한테 엄청 참고 살았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싫어하길래 나도 그냥 확 태도를 바꿨지. 내가 울면서 돌아가게 만들었어. 한 번 찾아왔었지. 내가 울면서 돌아가게 만들었어. 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남의 눈치를 보면 그건 정말 헛살았다는 뜻이야. 너는 예전에 네 아들이 너한테 화내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잖아. 무서워했지. 지금은 안 무서워. 왜?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남이 주는 것은 삶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삶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삶이야.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 정말 의미 깊다. 김영희, 65세, 은퇴한 교사. 자식 없이 홀로 수년간 살다가 허리 부상이 재발하자 아들 집에 들어갔다. 짧은 보살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점차 부르는 언제든 달려가는 그림자 부모로 변해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자를 돌보고 딸려와 식사를 준비했다. 은행 카드는 통제당하고 부동산은 명의 이전을 압박받았다. 심지어 언제 떠날 것인지조차 남이 의논할 주제가 되었다. 그녀는 인내하면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통제,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성격이 안 좋을 뿐이야 라는 비웃음 섞인 변명뿐이었다. 그녀는 화내지 않았고 크게 울지도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떠났다. 카드를 정지시키고 휴대폰을 끄고 집의 소유권을 되찾고 쉰탁을 설정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왔다. 생활 제조를 하고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붓글씨를 썼다. 햇살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비쳤다. 그것은 더 이상 늙음의 징표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이해한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